영상 편집은 아니라도 포토샵이든 뭐든 라디오 같은 편집이든 뭔가 좀 해보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고 대다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완전히 기초부터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제작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죠? 찍는 사람, 용어로 촬영감독, 촬영장 뭐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있어요? 조명. 네? 조명. 또 연출, 마이크, 음향 있고. 찍히는 사람을 뭐 극영화의 경우는 배우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용어를 알아야 내가 이 중에 뭐를 맡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역할을 모르는 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2개쯤 낯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들어보셨나요? 프로덕션 디자이너? 옆에 바로 치고 미술감독이라고 해놨는데, 옛날에는 미술감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하는 일이 제한적으로 보여요. 미술 꾸미는 것만 한다. 근데 그보다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영상에 보이는, 당겨지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촬영감독이 찍는 사람이고 빛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은 찍힐 거를 배치하고 꾸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술감독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이런 용어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는 분, 내일 아침에 간식 깎아라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폴리아티스트 없으신가요?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폴리아티스트, 없는 소리 만드는 사람. 네, 정답입니다. 아쉽게도 여기 수강생이 아니시니까 선물은 없는 걸로. 이 폴리아티스트라는 게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폴리라는 음향 만드는 사람인데, 옛날에 라디오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소리만 듣고 이야기를 전달해야 됐죠. 근데 없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하는데 소리 없는 건 그냥 녹음한 걸 틀기만 해도 됐지만, 그럼 실감이 안 나니까 그 자리에 소리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가령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말 달리는 소리 밖으로 가지고 두들기는 거를 그냥 말소리 녹음하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원하는 소리를 못 얻어낼 수 있으면 그 전문가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녹음하는 도중에 옆에서 하면 굳이 테이프로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원 테이크로 녹음할 수 있으니까 라디오에서 시작된 게 영화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이따가 관련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후순위로 밀려 보이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다큐멘터리 여기 많이 생각하시나요? 극영화보다 다큐멘터리 쪽에 끌리시는 분들조차 이런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좋은 작품을 만들 거예요. 또 이후에는 뭐 중요한 건 없지만 요거 요즘에 많이 중요해지고 있죠. 데이터 매니저. 요즘에 테이프나 필름으로 찍는 영화나 영상 없죠. 다 디지털로 찍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는데, 문제는 좋은 카메라일수록 시간당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64기가, 128기가 메모리로 찍는다 해도 한두 시간 찍으면 끝이에요. 지금 제가 저거를 제일 낮은 화질로 FHD로 찍는데 3시간이 안 돼요. 근데 하루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3, 4시간은 금방이거든요. 근데 그거 백업을 잘못해서 날아가면 엄청난 사고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를 찍고 메모리 카드를 넘겨주면 그거를 복사하고 백업을 하는 거를 촬영 현장 옆에서 구석에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편집기사가 편집한 사람이 그냥 대충 했다면 그건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대신 이 사람 목숨 걸고 해야 되죠. 수십억 몸값 배우들 데리고 100억짜리 영화 찍었는데 데이터를 날려? 말도 안 되죠. 옛날엔 필름이니까 날릴 일이 거의 없는데 파일은 그냥 뻥 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2개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방송국이나 영화판 엄청난 스태프가 일하는 게 아닌 이상 겹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 뭐가 재밌을 것 같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꿈이 있더라도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냐면 준비만 잘하면 오히려 촬영은 금방 끝나요. 아까 제가 하루 이틀에 찍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라고 했던 게 하루 이틀 촬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준비를 3, 4일, 5일, 일주일 해야 돼요. 왜냐면 촬영 현장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가령 해 떠 있을 때 찍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찍을 수 있는 게 한 8시부터 저녁 5시
넘어서 못 찍어. 그러면 막 몰아치다 보면 그때 뭔가 빼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보충 촬영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 때 철저히 적어놓고 다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때는 분명히 놓치는 게 생겨요. 그러면 편집하다가 맞다, 그때 이거 어떡하지? 또 찍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을 이만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촬영은 쉬워요. 그 다음에 편집은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편집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일단 방송국도 그 초치기로 많이 하죠. 드라마 같은 경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편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사전 제작 제도로 하는 몇 개 말고는 이렇게 오늘 찍고, 특히 1일 드라마는 지금 찍고 오늘 저녁에 방송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편집에 시간을 줄 수 없지만 그만큼 편집에 공을 들이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빠른 편집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천천히 하시려면 이때 완전히 좋은 결과를 다 찍어 와야 되고, 모르는 단계는 없으시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알아야 될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책 같은 거 보면 이만큼씩 나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실제로 제작을 하면서 겪었던 거를 정리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걸 분야별로 단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스토리텔링, 다들 스토리텔링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뭔지도 각자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일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라디오는 소리만 들려주는 거고, 동영상은 그림도 보여주는데 거기서 간과하는 게 그림과 소리가 포함된 거 플러스 시간까지예요.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짧은 영상 만들지라고 했는데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지루할 수가 있고요. 2시간짜리 영화 보면서도 시간이 후딱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시간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준비할 때도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나는 내용을 아니까 안 지루한데 남들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 간극을 좁히는 게 기술이고 실력이고 노하우죠. 일단은 모든 작품 이야기란 거를 전제로 작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부터. 여기서 거창한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 아이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없을까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되게 거창하고 온 지구인들의 각성을 끌어내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지구가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인류는 매일 덥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우리가 방송국이나 그런 프로가 아닌 이상 만드는 사람도 지칠 거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내야 될지도 모르고, 혹은 그냥 남들 하는 수준으로 따라하다 끝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관계 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 거죠. 가령 왜 우리 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 에어컨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 나왔네?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내가 시작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구온난화 이만한 테마를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감당이 안 되죠. 이만해져서. 근데 소소하게 우리 에어컨 달았다고 와 신난다. 근데 왜 우리 집은 안 덥지? 창문을 여니까 옆집 이거 실외이기 때문에 더 뜨겁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작게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집중하자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물이죠. 뭐 정치 제도, 사회 문제, 환경, 뭐 의약품 뭐 다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만 주인공으로 잘 설정을 하면 관객들, 시청자들은 그걸 쉽게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안 나오고 뭐 추상적인 얘기, 용어들만 나올 경우에는 공부하는 느낌이지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를 따라가는 손주들의 그런 분위기가 안 나죠. 그러면 당연히 거리를 두게 되고 저건 내 얘기 아니야, 혹은 저건 틀려, 맞아, 이렇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감성적인 접근을 막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인물 혹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마이클 무어가 있죠. 마이클 무어가 유명해진 영화가 십몇 년 전에 블링포 콜럼바인이라고 총기 난사 사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건데, 그 전에 뭐로 유명해졌냐면 로저와 나라고 GM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로저예요. 그 사람을 스토킹하는 얘기예요. 왜 너희 공장에서 사람 이렇게 많이 자른가? 네가 자르니까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망하잖아. 계속 스토킹을 하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2시간을 가요. 근데 그것처럼 인물이 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다큐프라임 그런 것처럼 자 디트로이트
산업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자동차 시장이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쳤네요. 이렇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인물, 매력적이든 악당이든 하나를 설정해서 따라가면 사람들이 쉽게 간다. 그리고요, 이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걸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던 다른 작품들을 흉내낼 수 있게 돼요. 보편적인 이야기로 특별한 주제, 가령 우리 누구나 약점이나 죄악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우린 모두 죄인이야 라고 이래버리면 너무 진지한데, 그럼으로써 아무튼 보편적인 이야기, 우리는 누구나 실수나 거짓말을 한다 하면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테마를 어느 쪽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가령 보편적인 이야기는 얘도 거짓말, 얘도 거짓말, 다 거짓말쟁이야, 알고 보니까 우린 거짓말을 해, 이거는 너무 막연한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 비난하지 말자라는 아주 단순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들의 사례를 많이 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납법, 연역법 그런 거 관계 있는 건데, 이것도 이따가 사례 영상을 보면서 할게요. 말로 하려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대부분의 영화가 이래요. 뭐가 있죠? 최근에 보신 영화 재밌는 거 뭐 있어요? 가령 뭐 토르다. 토르가 이만한 사연이 있는데 그거는 다 집어치우고 결말은 친구와 사이좋게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건 특별한 이야기죠. 토르라는 엄청난 존재가 엄청 이상한 곳에 가서 싸웠는데 결국엔 우정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아래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러브 액츄얼리 같은 게 위에 거죠.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의 특별한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죠. 굳이 자극적인 소재를 안 쓰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 쓴 거죠. 정반대의 접근법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재밌기만 하면 되니까 내 이야기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이해를 받는 게 중요해요. 가령 여기 시나리오 써본 분 계세요? 라디오 극본이나 뭐 써보셨어요? 저도 지금 중학교에서 영화반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시나리오 쓰라고 그러면 자기는 재밌다고 써요. 근데 제가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누구한테 줘봤어? 그러면 안 보여줘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부끄럽다고 안 보여주면 평생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뭘 만드시면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수정도 하고, 혹은 칭찬을 해주면 아,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구나 라고 고양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글만 쓰고 나 영화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발표 못하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이건 내가 글을 썼고 내 스태프들은 이야기를 아니까 영화의 주제라든가 흐름을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야기가 진짜 보편성을 갖고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려면 보여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이따가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다큐멘터리 다들 생각하시는데 다큐멘터리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단어로 리얼 같은 리얼, 원작은 100% 사실, 또 관찰, 나레이션. 다큐멘터리 하면 다들 머리에 어떤 상이 그려져 있죠. 혹은 만약에 프로그램을 말씀해보세요 하면 또 막 나올 거예요. 가령 나레이션이다? 그럼 뭐 있죠? 뭐 인간극장도 있고, 관찰이면 육아 관찰 프로그램도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죠. 조작만 안 했다면. 그리고 뭐 다큐프레임 같이 진지한 시사나 어떤 설명을 해주기 위한 교훈적인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제일 강조하는 게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왠지 조작하면 안 될 것 같고, 시나리오가 다큐멘터리랑 어울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샷 리스트는 뭐냐? 뭘 찍을지를 정리해 둔 거예요. 가령 뭐 스토리보드나 콘티는 다 들어보셨죠? 찍을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콘티, 스토리보드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림은 없더라도 찍을 장면을 글로 써주면 그게 샷 리스트예요.
가령 우리가 올드보이를 찍어. 다 보셨나요? 네, 올드보이, 뭐 살인의 추억을 유명한 영화를 찍는다. 거기 몇 장면 나오는지 아세요? 한 영화에? 몇 장면이 바뀌게요? 컷이. 검사 보셨죠? 보통 몇 백? 보통 몇백은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고요. 요즘 현대 영화는 2000에서 3000컷이고요.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면 10,000컷까지 가요. 몇 컷이 가요. 하다못해 뭐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들,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뮤직비디오도 3분짜리에 200, 300컷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바뀌는 걸 모르죠. 잘 만든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눈에 보이면 편집이 엉망이든가 안 맞는 스타일인 건데, 아무튼 영화를 오늘 하루 찍으면 오늘 적어도 2, 30컷을 찍어야 돼. 근데 그걸 정리 안 해놓고, 자 다음 장면은 뭐지? 이야기에는 뭐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 찍어야 돼. 그럼 하나 찍고 다음에 뭐 찍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루에 5컷, 10컷 찍으면 끝나요. 그러면 놓치는 것도 있고 시간도 마냥 늘어지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큐멘터리에서 그게 되냐? 지켜보고 내가 개입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물론 돈이 많아서도 있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극영화랑 다큐멘터리 구분을 안 둬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운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순수해야 돼. 개입을 하면 안 되고, 극영화의 방식은 부르주아의 방식이야. 이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옛날에 운동권부터 시작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일단은 그냥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잘 찍고 예쁘게 찍고 준비하고 이거는 뒷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식으로 다 준비해서 찍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단 찍어요. 가령 무슨 현장, 뭐 사드 반대 현장에 가서 같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활동가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어요. 이만큼 찍어요. 몇만 시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다 보고 거기서 이야기 될 만한 걸 골라요. 물론 그걸 찍는 게 마냥 찍는 게 아니라 찍으면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방향을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려면 물리적인 시간만 촬영 본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시간까지 하면 한 작품 하는데 반년, 1년이 걸려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나오면 다행인데, 한국 다큐멘터리가 수익을 얻기도 쉽지 않고 방송, 극장에 걸리긴 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로 전업을 한다는 건 더 불가능한데 이런 무식한 방법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하다못해 놀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가령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어디 가면 그 폭포는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지.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면 그걸 적는 거죠. 그게 샵 리스트고요. 그거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작품을 위한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 열심히 해야죠. 이거예요. 또 대부분 이제 저는 이쪽 아메리칸 스타일이지만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완전히 몰입하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를 말하려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인데, 그랬을 경우 놓치는 게 너무 많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들이느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질문도 10가지를 막 던지다가 한 개를 하느니 두세 가지를 진짜 밀도 있는 질문을 준비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 조사 안 하고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뭐하고 노는지, 무슨 식당 가서 무슨 메뉴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놓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조사라는 게 아니 뭐 이게 뭐 보도 채널 뉴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깝깝하게 빡빡하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결국엔 다 도움이 돼요. 대신 이것도 돈과 노력이 드니까 쉽진 않고요. 그 다음에 촬영 공간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처럼 돈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돈 없이 찍으시겠죠. 그러면 조명을 우리가 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카메라도 싼 걸 써요. 그러면 화질도 구려요. 그렇다면 이거를 더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우리는 주로 외부에서 찍으면 뭐에 영향을 받냐? 날씨에 영향을 받죠. 비 오면 못 찍을 일이 생기고요. 해지면 못 찍어요. 그러면 조명을 갖고 다니면 되는데, 혹은 실내에서 찍으면 되는데, 그 실내는 한 찍다 보니까 카페 주인이 열심히 나가래요. 이런 식으로 끊기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이거를 준비 안 해놓으면 난리 나는데, 문제는 우리같이 소수 두세 명, 한 명이 활동하는 데서는 그거를 다 준비하고 체크하고 또 중간에 잠깐만 30분만 더 촬영할게 이런 조율을 못 하잖아요. 사전에 쫙 해놓고 섭외를 해놓고 돈을 쓰든 뭘 하든 해야
안전하게 찍을 수 있지,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쫓기면서 찍으면 결과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게 중요하죠. 인물의 편안함. 인터뷰 많이 찍어봤거든요. 일하는 직장 가서 찍어봤어요. 근데 그분들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뭔가 권위 있는 박사, 교수들, 연구원 찍을 때 배경으로 뭐 찍죠? 책꽂이 많이 찍죠. 뭔가 그 사람이 하는 전문성을 보여줄 만한 공간을 찍는데 대부분 그 직장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고 그런 곳이라 거기를 찍어요. 문제는 문 한번 이렇게 열면서 뭐 김연구원 뭐해 이따가 밥 먹으러 가지, 이런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내 공간이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말의 중요성이 있다면 그걸 위한 최적의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없고 내가 부탁하는 주제에 막 여기 옮기자고 막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한 곳이라고 섭외를 해서 찍는데 막상 가보면 그림도 안 예쁘고 주변 소리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하고, 그래서 아예 딴 곳을 찾는 게 좋아요. 이따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거를 강조해요. 저도 표절에 대해서는 되게 극혐하는 사람이지만 돈 받고 하는 영상에서 레퍼런스 찾는 거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의뢰한 사람이 생각한 거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간극을 좁히려면 내가 뭐 엄청나게 천재가 아닌 이상 뭔가를 갖다 보여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몰라요. 근데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유명한 작품들, 이것대로 해주세요. 뭐 똑같이 100개라고 하면야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사람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요. 찾아보시고 그걸 피해갈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다. 저는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촬영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아까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이 찍는 것과 계획 없이 찍는 건 달라요. 많이 찍는 거는 쉬지 말고 찍으라는 소리예요. 대신 찍는데 이야기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찍는 거죠. 가령 여기 이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찍을 게 많죠. 뭐 포스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미리 이 공간을 와서 여기서 못 찍으면 좋겠다 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공간이 되게 좋다는 걸 알리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보통 인터뷰를 촬영하면 저는 주로 혼자 활동하지만 촬영하는 사람과 연출자나 인터뷰 나눠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인터뷰 준비를 연출자나 인터뷰 물어보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촬영 감독은 놀고 있잖아요. 물론 초반에 세팅하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라는 건 있지만 남는 시간 동안에 이런 걸 찍어 놓는 거죠. 왜냐면 카메라가 24시간 돌진 않잖아요. 거기 있다고 해도. 그러면 평소에 틈틈이 다 찍어놔요. 근데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보탬이 될 만한 거를 이 시선으로 찍어 놓으면 편집 때 나중에 다 쓰게 돼요. 이따가 그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촬영에서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소리. 여러분들 동영상 찍을 때 주로 뭘로 찍으세요? 일상에서? 휴대폰으로 찍으시죠? 휴대폰이 저도 아주 사랑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요. 저도 큰 작품 아니면. 그런데 아주 화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아마 20년 전에 영화인들이 보면 깜놀할 수준으로 촬영이 돼요. 문제는 소리가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의 마이크는 통화를 위한 목소리 전용 마이크지 전반적인 소리의 모든 폭을 다 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는 어떻게 잘 들어갈지 몰라도 음질이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지향성이란 말 아시나요? 어디를 향한다. 그래서 휴대폰의 마이크가, 잠시만요. 휴대폰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모든 곳의 소리를 다 담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대사를 치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누가 대사를 치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 대사를 따는데 여기 소리에서 들어가면 소리가 망한 거죠. 그럴 땐 별도의 마이크를 써야 되죠. 근데 그거를 보통 투자를 안 해요. 그림만 예쁘게 찍을 걸 신경 쓰지 소리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영상이 아마추어가 만든 티가 확 나요. 당연히 그림에서도 차이는 나지만 절반이 소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저도 영화 찍을 때 폴리 제가 막 해봤어요. 옷 벗는 소리 같은 거. 근데 찍을 때 소리를 제대로 못 땄어. 그럼 저 혼자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마이크 앞에 두고 옷 이렇게 벗고 의자에 걸고 그 소리 따요. 이것까지는 쉽게 하는데 이쪽은 이제 전문가가 결합돼야 되지만 아무튼 이것도 촬영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좋아요. 뭐냐면
이따가 주소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스토리콥스라는 미국의 엄청난 사이트가 있어요. 이야기를 발굴해서 뭔가로 만들어내는 포털 사이트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하는 사람들, 초보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걸 줘요. 그레이트 퀘스천들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친구들에게 하는 질문, 조부모에게 하는 질문, 이건 다르죠. 아이 양육, 부모, 학교에서 이걸 일단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이죠. 아주 뻔해요. 뻔한데 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가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물어보는 것과 준비해오고 이야기를 다 끌어냈을 때 듣고 나서 내가 그때 든 생각으로 물어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 이런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은 적어도 알아두고 이걸 들고 가서 하면 아 뻔한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최저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픈 사람한테 이런 질문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선 뭐 냉정한 이런 질문들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뭔가요? 이런 거라도 하면서 그때 좋은 질문이 생각나면 그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촬영하자. 쫓기지 않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인터뷰를 찍으면 이렇게 많이 찍어요. 뭐 이상하진 않은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이거 보고 일단 그림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인물이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고요. 물론 말을 하면 되고 자막을 띄우면 되지만 이 사람이 나름 어사일럼이라는 미국의 블록버스터들을 그대로 똑같이 베끼는 영화사의 대표예요. 되게 어이없는 영화 만드는 회사 대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게 포스가 안 나오죠. 그리고 배경이 보면 얼굴과 이런 뭐 옛날 고생물의 뼈 같은 건데 왜 있는지 모르겠고 겹쳐서 주위 분산되고 또 제일 큰 게 모자를 써서 눈을 가려요. 그림자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상은 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창이라고 하듯이 인터뷰하고 말할 때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보는데 눈을 그늘을 지게 만들어놓은 거는 이 촬영한 사람이 너무 급하게 했든가 돈을 조금 줬든가 공부를 덜 했든가 뭐 그런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들 나가면 감히 이 인터뷰 부탁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못하니까 있는 데서 찍고 그 사람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대충 찍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 다음 장면처럼 찍어주세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은 영화 편집자예요. 편집자가 하는 일이 여기 보여요. 배경이 자기가 하는 대표 장면들을 뽑아서 이거를 막 순서 바꾸고 이런 게 편집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공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조명이 느껴지세요? 몇 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조명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개? 어디에요? 일단 배경이 하나 둘 있죠. 그리고 이 메인을 밝히는 이쪽에 조명이 하나 있겠죠.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배경이 빛나죠. 어깨에도 라인이 살아있고 이게 보이죠? 이게 왜 하는지 아세요? 배경과 붙지 않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라이트란 걸 해요. 이게 없으면 이 얼굴과 벽이 붙어 보여요. 그러면 심심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극영화 찍는 방식의 조명이에요. 이렇게 인터뷰 하나 찍는데 조명을 적어도 4개 들고 가서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자세도 일단 편해 보이잖아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도 되게 쉽게 잘 좋은 대답을 해주실 텐데 아까처럼 그냥 자기 생활에서 별 차이도 없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하겠죠. 그래서 같은 인터뷰를 찍더라도 이렇게 공을 들이시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조명 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말고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이 사람이 여기 뭐 티셔츠에 회사 로고라도 달고 있을 수 있고 뒤에 이렇게 뭐 근사한 게 아니라도 뭔가 이 사람의 성격을 대변할 만한 소품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건 조작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야기의 보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찍더라도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아시겠죠? 그냥 그림이 예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얼굴도 초점이 잘 안 맞고요. 뒤랑 구분이 잘 안 돼요. 반면에 이쪽은 좋은 카메라 쓴 건지 렌즈가 좋은지 뽀사시하게 나오니까 인물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찍더라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편집은 다들 편집해보신 분 절반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안 해보셨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안 해보셨나요? 편집 웹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이 중요한데 핵심은 백이에요. 우리가 많이 찍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찍으시면 1시간은 그냥 넘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1분짜리를 만들려고 해서 30분, 5분짜리를 만들려고 해서 또 2시간, 3시간 찍는데 결국에 3분짜리로 줄이려면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편집해 보시면 못 하실 거예요, 처음에. 왜? 다 아깝거든요. 다 이거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데 하다 보면 30분이에요. 자르고 했는데 10분이야. 더 잘라. 아마 누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의견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못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빼야 이야기가 오히려 돋보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편집 수업 때 또 편집 이론 전달하면서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이야기의 보탬이 되는가, 혹은 이게 없어도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똑똑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동영상, 영상 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보다 보니까 이 장면과 이 장면 중간이 없어도 이 장면을 메꿔주는 기술이 자동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불친절해야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서 보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혹은 설거지 하면서 소리로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은 왜 동영상으로 찍어요? 라디오로 하지. 그 다음에 웰메이드. 저는 이걸 강조하는데 저도 이 수업하면서 찔리는 게 저도 다 못해요. 저도 아직도 옛날 거 보면은 구리고 후지고 없어 보이고 아마추어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것도 중요한데요. L컷, J컷이 뭔지 아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L은 이렇게 생겼죠. J는 이렇게 생겼죠. 영상과 소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가령 저를 인터뷰하면 제가 지금부터 계속 떠들면 영상에 담긴 거는 제가 떠드는 장면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 나오는데 그림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건 L컷이죠. 이쪽 그림 기준으로 소리는 계속 이어지지만 영상은 바뀐다. 반면에 J컷은 영상이 바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목소리였네? 라고 뒤늦게 알려주는 게 J컷. 그래서 편집의 기본은 이건데,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영상 제작을 시키면 이거 안 하고요. 이 장면의 소리 끝나고 다음 장면의 소리 끝나고 그냥 딱 마디가 아주 깔끔하게 끊어져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촌스러운 거죠. 실제로 극장에 나오는 거나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 써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쓰는지도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그냥 쓰세요. 쓰면 좋아 보여요. 프로처럼 보여요. 이거는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하는 거, 파일 관리 잘 하시나요? 평소 자기가 생산하는 파일 관리 잘 하세요? 폴더명, 파일명, 백업, 그거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뭐 라디오를 하실 때 파일 관리, 소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면 못 찾죠. 그래서 파일명도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시는 게 좋고, 가령 우리가 5컷짜리 극영화를 찍었어. 그러면 그거를 공간별로 나눠놓든가 사람별로 나눠놓든가 폴더로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폴더에 다 해놔. 근데 요즘에 카메라로 찍은 파일명 어떻게 생기죠? 휴대폰, 아이폰이다 그러면 img 언더바 숫자 4자리 .mov, 뭐 딴 기카는 mvi 뭐 mp4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봐서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기 전에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백업 다 찍고 옮길 때 파일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붙여주시고요. 파일명을 건들기 싫으면 태그에라도 파일 정보에 태그를 넣어주시면 검색하면 그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편집 프로그램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그 태그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요즘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태그를 입력 안 해도 얘가 한번 임포트 쭉 분석하면서 이 영상에 사람이 2명 나오는지 3명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태그에서 피플 치면 사람 나온 영상만 모아주고 이런 기능을 자동으로 해요. 근데 그게 자동을 믿기는 아직 어려우니까 수동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방송국들은 다 그걸로 해요. 뭐냐면 가령 문재인 대통령 발언, 우리가 그 사람이 옛날에 말한 거 어떻게 다 알아요? 검색어만 치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쭉 찾아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줄까요? 일일이 다 쳐놓은 거죠, 예전에. 그 작업을 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작년 12월에 발언했던 거 찾아봅시다. 언제 그거 뒤지고 있어요?
물론 파일 관리를 그나마 잘했으면, 이름을 잘 붙여놨으면 찾긴 쉽겠지만 그것도 끝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태그 같은 거를 다 붙여서 사람, 얼굴, 몇 사람, 장소 이 정도를 딱 이름이나 태그에 붙여주면 찾기 좋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실 걸 알아요.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꼭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편집, 이건 잘한다고 보긴 그렇고 좀 권위적인 사람은 저도 일해본 적이 있는데, 편집을 했는데 5분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7분이에요. 2분을 빼야 돼요. 어디서 빼야 될까요? 물론 제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종 책임자가 아니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분짜리를 안 보고 스크립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글로만 읽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려고 한 거죠. 효율적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맞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아,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만큼 많은데 실제로 내가 쓸 거는 요만큼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네?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일단 누군가 인터뷰를 했으면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다 만들어 두세요. 시간까지 알면 좋지만 뭐 그거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죠? 그 재생 시간보다 몇 배 더 걸리겠죠? 녹취하려면. 그 다음에 뻔한 얘기인데요. 편집 끝난 이후부터는 내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영상을 만들었지만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정반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의미 없는 말이죠. 일단 손 떠나면 내게 아니고, 보통 감독들 경우 극장 개봉하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래 건 약간 다른 말인데요. 대신 버전이라는 게 있죠. 극장 영화도 감독판, 확장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쉬우면 좀 더 손 봐서 또 공개를 할 수도 있죠. 특히 요즘같이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면 옛날 거 지우고 새로 올리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버전을 대신 이거는 안 좋게 쓸 수도 있죠. 요만큼 해놓고 했는데 조금 손 봐가지고 하면 이거는 책임감이 없는 거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이 뿌려요. 살아남죠 요즘에. 그리고 만들기 전후, 요거는 뭐 100%랑 관련이 없지만 다큐멘터리 책에서 읽은 문구인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영상을 만드실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가졌던 그 문제의식이 끝날 때도 똑같으면 그 사람은 헛고생한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고 혹은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처음과 똑같지 않고 분명히 변하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이거는 결국엔 그냥 답정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만들면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더 전문가 혹은 더 절실하게 그 문제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들던 처음 생각과 끝이 같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만들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되게 어설픈 거였네? 반성. 이렇게 결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5가지 단계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따가 사례 영상 보면서 또 섞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숙제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관객과 시청자로서 영상을 보셨죠? 그 때를 벗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영상들이 대부분 외국 거예요. 미국, 일본 같이 잘 못 알아듣는 나라 말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영상도 좋은 거 많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봤던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소리를 보고 아는 사람이 나올 경우 몰입을 해서 내가 관객 모드로 가요. 제가 이 영상 잘 찍었어요 하는데 와 예쁘다, 와 목소리 좋은데, 얘 다음 내용 뭐야? 제가 끊으면 막 화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 학교 교육 때도 그렇고 다 외국 자료를 써요. 그래야 거리를 떨어져서 낯설게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관객으로 보는 것과 제작자로 보는 건 전혀 다르죠. 왜 저 장면이 나오지? 아까 제가 컷수 물어봤잖아요. 우리 컷수 세면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뮤직비디오는 한 컷으로 끝나고 어떤 뮤직비디오는 300컷이지? 근데 보는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 가수들만 예쁘게 나오면 돼. 근데 이런 마인드로는 제작을 못하죠. 그러려면 거리를 두고 제작자로서의 눈을 가지려면 뭐를 봐야 되나,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을 담아야 되는데요.
갈등하면 뭐 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그냥 어디나 있는 건 충돌이라는 의미인데, 뭐 요즘 핫한 아이템 뭐 있죠? 뭐 유아인도 갈등을 막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갈등이고요. 또 북극곰, 또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고요. 비트코인, 욕망의 갈등이고요. 뭐 많죠.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영상으로 만들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북극곰을 찍을 수는 있어요. 제가 여행을 북극에 갔는데 북극곰이 걸어가는 걸 찍어요. 끝이에요. 거기에 어떤 갈등도 담겨있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에 북극곰을 찍는데 거기에 어떤 갈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투어를 하다 보니까 곰이 있어. 그런 걸 찍어요.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곰 크네? 곰이 눈보다 안 하얗네? 이런 정보성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갈등을 알려주고 싶으면 다르게 찍어보면 되죠. 쟤 어디로 가지? 쟤네 그럼 이제 살 곳이 없는 건가? 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내가 무슨 나레이션이나 자막 안 깔아도 알게 되잖아요. 이게 갈등이죠. 두 장면의 차이. 단지 장면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에 갈등이 생긴 거죠. 아, 인간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곰을 위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만 갈등을 담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물을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전달하는 몇 장면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효과적인 답은 있죠. 한번 예로 단편 영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김치라는 단편 영화 아세요? 유명한데 29초 영화제는 아시나요? 29초짜리 영화 30초 이내의 것만 공모로 뽑아서 매달 상 주고 1년에 모아서 큰 상 주는 영화제가 꽤 오래됐어요. 거기에 나왔던 영화 중에 제가 제일 꽂혀서 자주 수업 때 틀어요. 한번 보시죠. 영정사진을 혼자 찍는 외로운 노인 얘기다. 줄거리는 누구나 아는데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예요. 대사를 쓸 수도 있죠. 아이고 옆에 김영감은 뭐 혼자 해냈는데 아유 죽으면 어떡해? 글쎄 누가 돌봐줄까? 이렇게 주변에 소리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할아버지가 입은 안 벌리지만 나레이션으로 나 죽으면 누가 나 돌봐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한 번만 더 볼게요. 먼저 허름한 집을 한번 보여주고, 뭔가 옷을 잘 차려 입어. 어디 가시나? 그랬는데 갖고 온 게 일회용 카메라예요. 뭐 하려고 그러지?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 뭐 반지형까지는 아니고 새로 던져주는 정보가 이 김치는 사진 찍을 때 하는 건데 무슨 사진이지? 영정 사진이네? 테이프. 이때 그 전까지 나왔던 정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플래시가 이렇게 팍팍 터지는 걸 멀리서 찍으니까 더 쓸쓸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다. 지금 이거 몇 장면 바뀌었는지 아세요? 안 써보셨죠? 7개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더 적게 찍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뭐가 효과적인지는 정답은 없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정보라는 게 있는 거죠. 가령 이 할아버지가 좀 없이 산다. 그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게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옆에 페인트 다 떨어진 부엌 벽 같은 게 있는 집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까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옷이 막 걸려있어,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검버섯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뭐 관리도 못하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네. 이런 식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최소 몇 장면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줄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도 감정이 움직인다든가 결말의 그 의도를 못 알아차릴 수 있죠. 그래서 한 장면을 전달하는데 몇 장면이 필요할까? 그거를 늘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은 다 보셨죠? 이거는 길게 안 끊고 찍는 걸 뭐라고 그러죠? 롱테이크. 이제 원씬 원컷이라고도 하고 롱테이크라고도 하는데 2분짜리 영상이에요. 왜 이건 길게 찍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지만 웃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죠? 이게 80년대 한국인데 개판이죠. 우리가 막 CSI 보면서 이렇게 눈높이 키웠는데 저 당시엔 그거에 못 미쳤다 정도가 아니라 뭐 현장 통제도 안 되고 증거물 보존도 안 되고 현장에는 애들 뛰어다니고 있고
게다가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건 코미디 때문에 한 거지만, 그러면서 이거를 만약에 끊어서 줬으면 아 그냥 한국 엉망이다. 근데 이렇게 안 끊고, 특히 카메라가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죠. 그러면서 저 사람의 시선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인, 거기서 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고 온통 둘러봐봐 죄다 저 개판이었네. 아이고 우리나라 저러니 범인을 못 잡지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컷으로 전달을, 끊어서 전달을 하면 머리로 알게 돼요. 근데 이거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롱테이크를 하는 거는 현실감,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거거든요. 대신 이걸 쓰면 만든 사람들이 힘들죠. NG 한번 나면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시도 못하면, 저는 그래서 롱테이크를 되게 좋아하고요. 뭐 할 수 있으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가수들, 엑소나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도 뮤직비디오 이런 거 한 번에 안 끊고 찍는 거 찍죠. 그런 걸 왜 하냐? 우리는 컷 편집으로 잔재주 부리는 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뽐내려고 만드는 거죠. 굳이 그 형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형식, 여러 컷이든 한 컷이든 거의 이야기에 맞는 거를 찾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도 뭐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모든 장면에 이유가 있죠. 아까 꼴발라는 나오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코미디의 기본이죠.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웃기고 만데, 두 번 넘어지면 폭소하고, 세 번째는 또 그래? 바보들 막 이러면서 막 우월감 느끼고, 기본 장치거든요. 아무튼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영화는 아시나요? 나홀로 집에 2편, 뉴욕 갔을 때 얘기인데, 이 영화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도 많죠? 근데 이유가 제가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본 애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뒷자리 3, 4인 친구들인데, 근데 자기 호텔에서 카메오 출연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겁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수업에서 두 가지만 건져가면 된다라고 할 것 중에 한 개예요. 뭐냐? 모든 영상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어디에 놓느냐. 카메라의 위치가 내가 누굴 대변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담고 전하고 싶은지가 절반이에요. 가령 지금 카메라 높이가 어때요? 애들 시선 높이. 아이의 눈높이죠. 왜 아이의 눈높이로 보여줄까요? 저 애가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애기한테 약간 시선 높여서.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 뭐 혼자 다니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특별하지만 한국에서야 일상적이잖아요. 어른으로서 애 입장을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내려간 거야. 한번 네가 애들 눈높이로 봐라. 그러고 보니까 주변이 다 이상하게 보이죠. 샹들리에는 거대해 보이고, 사람들 키도 이러니까 얼굴도 콧구멍만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카메라를 낮춤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담배 꽁초 이렇게 손 들고 가면 애들 눈높이다 그래서 뭐 조심해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 허리 높이인데 누가 위험하겠어? 근데 애들 눈높이에서 보면 다르죠. 그러면 그런 캠페인 광고를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겠어요? 어른 눈높이에서 찍으면 그 절실함이 안 전달되죠. 근데 카메라만 낮추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찍으실 텐데 절반은 카메라 위치만 놓으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절반을 얻으신 거고요. 대신 이걸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만큼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도 그렇고요.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보통 그 지자체에 시민들 신문 많잖아요. 지자체랑 사이 안 좋은 신문사들 많아요. 큰 메이저 말고 지역 이름 단신문들. 지자체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까냐? 대놓고 까진 않죠. 행사가 있다. 행사에 사람들 분벼하면은 무대에서 앵글을 낮춰요. 사람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아 나 저 지자체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뒤에 텅 빈 의자들부터 걸쳐서 찍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만 모였네? 몇 명 안 모였네? 그래놓고 뭐 생색이야. 이렇게 하는데 굳이 긴 말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긴 설명을 안 하고도 짧게 한 큐에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찍을 때 눈높이에서 대부분 찍으시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우리는 제작자로서 이것만 벗어나면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령 바닥에 있는
낙엽을 찍는다 이렇게 찍는 것과 바닥에 내가 폰을 놓고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게 절반입니다. 이따가도 사이트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나중에 종이든 메일 PDF면 아마 터치만 하면 갈 텐데 다 외국 사이트예요. 비메오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고 유튜브에서 일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일본 뭐랄까 예술인들만 찍어서 인터뷰하고 한 1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토코토코 채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현대차 제너시스에서 돈을 대줘서 만드는 그레이트 빅 히스토리라는 스케일 엄청난 3분, 5분짜리 다큐멘터리 만드는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모노클 필름스라고 여행, 지역, 근데 이제 그게 전 세계 범위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캐나다의 그냥 잡지사였는데 영상도 손을 대면서 되게 세련되고 나중에는 IPTV까지 진출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다큐를 이렇게 꾸준하게 찍을 수도 있구나. 뭐 말을 알아들은 분들은 내용까지도 이해하겠지만 그림만 봐도 저는 막 눈이 호강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레퍼런스 찾는 용으로 틈틈이 구독해놓고 날아오는 거 보시면 요즘에 이런 일이 있구나와 이렇게 해서 예쁘게 찍구나를 공부하실 수 있는 채널들이고요. 요거는 기법, 기술을 공부하시는데 사이트가 많죠. 유튜버도 많고. 근데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제작자 아카데미라고 유튜브 사이트 어디 메뉴에 있는데 검색을 해야 나오고요. 메뉴창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제 채널 있고요. 구독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되고 저는 1년 반 됐는데 6달러 벌었어요. 구독자가 광고를 안 봐주시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저께 JTBC에 공개된 강연 영상이던데 혹시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JTBC 채널에서 CNN이 요즘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를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해준 거예요. TV, 일반적인 경로 TV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VOD, IPTV 같은 채널로 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앱으로도 제공하고요. SNS로 제공하고 메신저로도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택시나 호텔 같은 데도 트나 보죠. 그리고 애플워치나 뭐 이런 아마존 구글 홈 같은 뉴스를 뭐 목소리로도 들려주나 보죠. 예전에 CNN은 그냥 방송국, TV 방송국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플랫폼에 제공하는 거라 방송국이라고 할 수 없을 그냥 서비스 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고 나는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만들 거 하면 여기랑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독자, 시청자들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 변화를 알고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 그런 정도를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면 뉴미디어는 저는 되게 좋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내공이 단련돼 있어야 뉴미디어도 잘 다루기 때문에 가장 기초로 돌아갈게요. 아까 다큐멘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여쭤봤잖아요. 일단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관련 영상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꼭 나오는 말이에요. 벽 위에 파리. 저는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은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벽 위에 파리가 붙어 있듯이 관찰만 하라는 거죠. 개입하지 말고. 근데 이게 옛날에 초기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큐멘터리 하면은 우리가 기록 영화니까 생각하는 프로그램 인간극장 같이 휴먼 다큐, 자연 다큐, 그리고 어떤 시사를 다루는 뭐 다큐 프라임. 또 뭐 있죠? 다큐멘터리 사면 그것도 뭐 사람이나 공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하위 장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격에 따라 분류해봤어요. 설명적인 거는 그런 정보 전달, 뭐 코끼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북극곰 생활. 관찰자는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죠. 다큐멘터리 3일은 관찰자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죠. 인터뷰를 하고 막 오늘 갔다가 끝날 때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활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른 건데 다큐멘터리 3일은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한 공간만 찍는다. 어린이집 CCTV 꼭 관찰자적 시점이 되겠죠. 상호작용적인 거는 보통 우리나라 인디 다큐에 많이 하는 투쟁 현장들 다큐멘터리죠. 내가 그 사람인들인 것처럼 생활을 해요. 막 노숙하고 같이 뭐 위에 옥탑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고
탁 크레인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뭐 옛날 같았으면 그건 되게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 제작자는 관찰을 해야지 왜 개입을 해?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개입을 하는 것도 다큐멘터리의 영역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사조 중에 하나는 자기성찰적. 아까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얘기했듯이 다 필요 없고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이야기가 거기다 따라오고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쉽게 못 접근을 하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죠. 그런 다큐멘터리 많죠? 우리나라 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건 쿠오바디스라고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가 재작년쯤에 개봉했는데 완전히 마이클 무어 스타일을 베꼈어요. 이름도 비슷한 이름을 해서 턱수염 붙이고 똑같이 코스프레까지 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당하는 거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게 있고, 또 하나는 더 가볍게는 비디오 일기. 여행 가는 셀카 비디오들 저도 많이 찍는데 그것도 이거에 해당되죠. 물론 이 지역은 이런 거고요, 이 지형은 뭐고요, 여기 가면 뭐가 맛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내가 전면에 나온 순간부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경계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다큐멘터리는 이래야 돼, 내지는 나는 이 장르를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의미가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수성 그걸 따지는 거는 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닌 장르에서도 이걸 갖다 쓰는 거죠. 모큐멘터리 혹은 쉬운 말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유명한 거 뭐 있죠? 공포 영화들 많이 있죠. 있죠? 그 집안에서 CCTV로 귀신 찍는 얘기. 네? 네,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런 시리즈가 이거죠. 다 만든 얘기면서 다큐멘터리처럼 CCTV나 캠코더 들고 있는 것처럼 찍죠. 근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일반적인 홈비디오와 다큐멘터리가 쓰는 그 앵글로 찍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 귀신 얘기도 사실이겠구나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갖고 노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그건 다 가짜라는 건 알지만 보는 순간 사실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장 해제되죠. 또 미드, 영드, 오피스 보셨어요? 우리나라 웹드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카메라 보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한상사에서도 써먹은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허구의 이야기인데 사실처럼 느껴져요. 솔직하게 느껴지고. 그게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이용한 거죠. 또 액션 영화에서도 많이 쓰죠. 본 시리즈 다 보셨나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원래 다큐멘터리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극영화를 찍은 게 9.11 테러를 찍은 그 플라이트 93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 전까지의 그런 재난 영화, 액션 영화라고 했다면 되게 막 화려하고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카메라도 계속 흔들리면서 홈비디오로 찍듯이 흔들리게 찍어요.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액션 영화도 다큐멘터리를 흉내내요. 오히려 여기서 파생된 건데 다시 원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다큐멘터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들인데요. 조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조작은 어디까지 조작일까요? 가령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 키우는 게 있는데 뭔가 이벤트를 만들죠.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야외 체험학습을 간다. 그건 조작일까요, 안 될까요? 혹은 이렇게 애가 넘어졌어. 애가 넘어졌는데 아유 카메라에 안 찍혔어. 다시 한번 넘어뜨립시다. 이거는 조작일까요, 아닐까요? 조작이요? 그러면 조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질문에 애매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딱 부러지기 못하는데 적어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건 극혐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조작을 해? 건의. 요거는 조심하셔야 될 건데 저는 이거 되게 조심해요. 뭐냐면 카메라 든 사람은 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광화문 현장에 가서 막 찍고 다녔어요. 근데 방송국은 진짜 그 극단을 달려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다 밀고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삼각대 세우고 찍어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찍은 적도 있고 무슨 미디어 행동단에 속해서 찍은 적도 있는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카메라 놔요. 왜? 우린 방송국이야. 너 다 꺼줘. 이런 마인드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권위라기보단 방송국에 대한 규모에 대한 권위지만 그게 아니라도 어떤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다 때려요. 근데 나를 때리면 나 왜 때려? 나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항변을 하죠. 뭐 이게 보도 달고 있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록이 중요하긴 하고 남기는 게 의미가 있긴 한데 내가 저 사람과 뭐가 다른 거죠? 카메라 들었다고?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카메라를 든다는 게 진짜 똑같은 사람 중에 기록을 하는 역할을 가졌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카메라를 가짐으로 해서 어떤 우월감, 지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카메라를 놓는 위치가 같은 위치가 아니라 내려다본다든가 뭔가를 통달하고 거리를 두고 보는 신처럼 바라보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작품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게 좀 모순되긴 하지만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 누군가 입장을 담고 있다. 오히려 입장을 담고 있어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큐멘터리 그냥 중립적으로 다룰래요.는 CCTV밖에 안 되죠.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CCTV도 윤리적인 거죠. 저 위치에 놨다는 거는 저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바닥에 놓는 몰카 마찬가지고요. 각자 휴대폰의 위치도 다른 거고. 그래서 객관성, 중립이란 건 전혀 없고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욕하고 돌아서세요. 엉터리.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난 중립적으로 기록만 할 거야 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는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사진인데 아시나요? 뭐 언론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고 아프리카 수단에서 죽어가는 소녀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독수리 마치 얘가 죽으면 가서 쪼아먹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자살했죠. 2달 만에. 욕을 먹었어요. 아니 왜 애를 안 구해주고 이걸 사진이나 찍고 있냐 이 인간아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뭐 금방 날아갔대요. 그 회사 언론사에 따르면 찍고 바로 날아갔고 설마 갔으면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이 참상을 드러낸과 동시에 사진 작가에 대한 윤리적인 공격에 가하는 그런 빌미가 됐는데요. 이 사진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양자역학, 과학에서 쓰는 사례죠.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여기 이과 출신 의약품 트레딩의 고양이. 원래 의미는 이게 여기 방사선 독극물이 있고 망치가 있고 고양이가 이걸 건들면 깨져서 고양이 죽게 된다는 사고 실험이야. 실제로 한 실험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구멍을 뚫고 관찰을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기존에 뉴턴이 만들었던 그런 역학을 깬 딱 나눠져 있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모르니까 그럼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자. 이 고양이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들여다봐봐. 들여다보면 알겠죠. 죽었을 것과 살 거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반반이죠. 근데 여기서 희한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르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죽어있다. 내가 들여다봤다. 그러면 죽은 게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인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고 실험에 따르면. 그러니까 관찰자가 예전에는 관찰자는 아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선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영향을 주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그냥 중립적으로 기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를 들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떤 작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령 집회 현장에 갔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진압을 해서 사람을 때려. 카메라를 들이대면 안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카메라를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너 나 때려봐. 내가 다 찍을 거야. 이렇게 뭐 아나무인인 사람이 휴대폰 들고 찍는 거는 그냥 기록의 의미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다큐멘터리다 하면 관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든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고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중에 어디에 머물까? 또 고민을 하셔요. 결국에 카메라를 어디에 두느냐와 나는 어느 역할을 맡을까? 이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작품이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가령 극영화 혹은 재밌는 오락 프로
누구 막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낸다 이러면 조작, 개입 막 하셔도 돼요. 반면에 사실을 담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판단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주고 싶다.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진으로 그걸 마무리로 해봤고요. 그래서 관찰, 요즘엔 그냥 마냥 관찰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고, 이 마지막 광고로 일단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이 광고가 말하는 거는 이것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찬양됐어요. 저 사람 가령 내가 어느 할머니들 모임, 뭐 가령 위안부 할머니들과 생활을, 아니,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카메라 없이 1년 반년 동안 계속 사귀어요. 그 사람 무리 속에서 있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들이고, 혹은 처음에 카메라를 갖고 가서 세워놨는데 녹화는 안 눌러. 그냥 사람들이 저거 익숙하고 의식 안 하게 될 때까지 얘기만 하고 생활을 같이 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찍었죠. 근데 이제는 카메라가 완전히 앞으로 부상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1인 BJ 방송들이죠. 길거리 인터뷰. 저기 사람이 분명히 나를 찍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몰래 찍는 것과, 물론 몰래의 의미가 몰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지하지 못하고 이야기나 행동을 하는 것과, 나 찍고 있네? 뭐 말하지? 이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입장을 선택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가까이 가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취미였다면 대학교 동아리부터 찍고 돈 버는 것까지 하면 최소 10몇 년에서 20년 넘게 캠코더를 들고 놀았어요. 그런데 제일 훈련을 많이 한 건 뭐였냐? 결혼식 알바였어요. 결혼식장 알바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죠. 한번 놓치면 못 찍잖아요. 무지 뛰어다녀야 되고요. 현장에서 가령 이 결혼식은 이런 순서대로 갔는데 다른 결혼식은 순서가 바뀌어요. 순발력을 발휘해서 찍어야 되고요.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축하 인사말 해주세요. 그럼 나 안 찍어 그러면 혼나요. 이게 내 테이프 찍어서 줘야 되는 그 업체한테 혼나요. 그러면 아이 저기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냥 축하한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을 저는 결혼식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다가가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싫으면 그냥 자연 다큐만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좋아하는 분들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친해지는 그런 거를 장점으로 살리는 작품을 찍으시면 좋을 거고요. 저같이 사람은 이제 좀 싫어, 너무 피곤해, 그런 사람들은 기계, 첨단 기술, 자연 다큐 이런 것만 찍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죠. 자기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조를 짜실 때도 그런 관심사별로 묶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짧은 시간 동안에 한계를 만들지, 아니 나는 사람 찍고 싶은데, 나는 공간 찍고 싶은데, 나는 시사 이슈 찍고 싶은데, 이러면 결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야기 좀 그동안 해보셨나요? 아 그래요? 관심사 좀 오늘 털어놓고 한번 성향에 맞춰서 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한 10분 쉬었다가 조 활동하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획 구상하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